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명불허전의 진행을 맡은 길용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으려거든 묵묵히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자신이 길이 되는 사람에게 물어라. 네, 앞으로 저희 명불허전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이 시대 최고의 명사들을 모시고 인생의 길 위에서 경험한 다양한 명불허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명불허전의 길로 안내해줄 주인공은요, 자칭타칭 꿈꾸는 광대로 불리는 배우 김명곤 씨입니다. 나는 품을 반겨 한들 쓸 때가 있나. 아주 발성이 좋으셔가지고 이 극장이 쩌렁쩌렁하게. 지금도 발성과 발음을 훈련하신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해가 날아든다 대포 소리 잃고 입방부로 뿡. 사람 냄새가 가장 나서 정말 아버지처럼. 우리들 고생쯤에 별것 아니지.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야지. 우린 이보다 더 어려운 시련도 건드렸어. 하겠어. 판소리, 영화, 연극. 진짠지 가짠지는 확인해 보면 알 것이. 평생 동안 살아있어요. 이순신,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진실을 폭로한다. 그 스탈린 역 했던 주인공분께서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한번 궁금해요. 진정 모르시겠어. 나는 연극을 사랑합니다. 평생 동안 사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명불허전의 첫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첫 소개에 꿈꾸는 광대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광대란 말을 평소에 좋아했고요. 네. 제가 썼던 수필집 제목도 꿈꾸는 광대라고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꿈꾸는 광대. 제가 생각하는 광대는 넓을 광자 큰 대자, 넓고 큰 영혼으로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표현을 네. 하는 그런 예술가를 저는 광대라고 하고 싶고, 우리 전통 시대에서는 이제 광대라고 하면은 좀 천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전통 시대의 전통 예술가들이 더 이 시대에는 더 훌륭하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분들의 피를 이어받고 싶다. 이런 뜻에서 광대란 말을 지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들 입장에서 사실 배역을 고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항상 이제 어떤 정해진 역할을 가지고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김명곤 씨는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 기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배역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가, 또는 전체 작품 속에서 그 배역이 어떤 비중과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주연, 조연 뭐 이걸 떠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원하는 배역을 이렇게 예. 추천을 했는데 예. 작품을 읽어보니까 난 그 배역이 마음에 안 들고 저쪽 배역이 더 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 혹시 그런 있지 경우도 않습니까? 있죠. 그럴 때는 예, 어떻게 하시죠? 그때는 조금 이제 배우라는 그 직업이나 이를 볼 적에는 어떤 때는 주어진 역할을 또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충실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으로 삼고, 또 저를 성숙시키는 계기로도 삼기도 하죠. 네. 배우로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연기해 오셨습니다. 실제 인생에서도 또 다양한 직업을 쭉 해오셨어요. 예. 뭐 학교 선생님, 또 기자, 네. 배우, 제작자, 국립극장장, 또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근데 그 장관이 되셨을 적에 예. 제가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광대가 정승이 됐다. 맞습니다. 네. 어느 신문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 전에 문학가가 장관이 되거나 영화 감독이 장관이 된 일은 있었는데 배우가 장관 된 거는 저거 처음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배우다 하면은 장관직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작가나 연출 또는 극단을 제가 또 직접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제작, 기획 또는 소극장 경영, 거기에 이제 국립극장장이라는 그래도 국가 기관의 기관장을 또 한 6년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행정, 예술 경영 뭐 이런 쪽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도 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공직에 가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극단 아리랑이라는 극단을 제가 창단을 해가지고 극단 대표 겸 제작, 뭐는 소극장 대표 이런 거를 쭉 해오다가 국립극장에서 제가 그 작품 창극 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극장에 대해서 뭐 관심도 갖고 정이 들었는데 그때 극장장 공모를 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한번 뭐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국립극장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굉장히 애정이 있는 곳인데 좀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뜻밖에도 당선이 돼서 극장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 화제가 됐던 것이 최연소 국립극장장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을 텐데 뭐 최연소 대부분 네. 다 원로급 네. 예술가나 뭐 연출가 이런 분들이 응모를 했고 국립극장장이다 하면 좀 나이 지긋한 원로분들이 가서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뭐 아직 50대도 안 된 40대였는데 뜻밖에도 저를 선택한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정부에서 국립극장을 이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젊은 그 극장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그 기준에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또 서편제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국악 쪽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게 국립극장은 국악과 무용과 연극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제 나름대로 국악과 연극을 이렇게 체험한 또 그런 것도 참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국립극장장으로서 가장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힘을 기울이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을 하고서 예술성을 향상한다. 국립극장의 단체들이 하는 공연에 그 다음에 공익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많이 가르쳐주고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린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국립극장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강화시켜서 국민 속의 국립극장이 되자. 그 다음에 세계 속의 국립극장이 되자. 그러면서 세계 무대를 향한 도전도 열심히 하고 극장 경영의 아주 우수 사례로 좀 많이 화제가 되고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정 능력도 인정받고 또 이 공무원 연봉 탑 3에 들기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해서 민간 전문가를 극장장으로 공모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A 등급, B 등급, 뭐 C 이렇게 나눠가지고 3년간을 하고서 성과가 좋다고 또 3년간을 자동으로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6년째가 되니까 제 연봉이 계속 올라간 거죠. 일반적으로 뭐 연봉 4, 5% 올라갈 때 저는 2배, 3배씩 이렇게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전국 고위공무원 연봉 평가를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1등, 국무총리가 2등, 제가 3등이 됐습니다. 이야,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이제 올라갔군요. 평가가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이 하신 그런 능력들이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이렇게 가시게 된 건가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뭔가 저하고 한번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거나 그러면 우리 기초예술과 전통예술에 대한 문화 정책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데 우리 연극이나 국악도 좀 자체적으로 좋은 작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럼 제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렇게 경론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의 문화예술이 식견이 이러실 줄 내가 실망입니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꼼짝도 못하고 조용히 지냈죠. 네. 극장장을 그만두고 1월 말쯤 2월 초쯤에 조영이었던 인사수석이 저 윗분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때까지도 못 물어봤어요. 왜 나를 장관을 시켜줬는지.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측근들이나 다른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잠깐 그 문화부 장관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서 저를 선택을 하고 다른 오히려 측근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선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의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막 대들고 건방지게 한 거를 이분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본인은 야 내가 블랙리스트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는 완전히 그게 겁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참 대인이구나. 근데 광대가 자기가 이 펼쳐진 마당에서 놀아야 되는데 예. 놀질 못하고 예. 그렇게 행정 업무 이런 거 장관 이런 걸 하시면서 맞아요. 혹시 저 답답하시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빨리 현장에 가서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죠. 예.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럼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 서울대학교 동문과 학생이 예. 이 연극 배우 된 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문학지망생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같은 과 친구가 야 나하고 어디 좀 놀러 가자. 나는 무대 감독이야. 무대 감독은 뭐 하는데? 그때 배우들 물 떠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 따라서 갔는데 그런데 그 연습을 시키던 연출 선배가 나를 보면서 너 이리 좀 나와. 대본을 탁 주면서 이거 좀 대신 읽어. 더듬더듬 읽었더니 잘 읽네. 너 내일부터 계속 나와. 그래서 엄격결에 연극반이 되었고 바로 그냥 그 배역 제가 읽었던 배역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연극에 점점 빠져들고 완전히 대학 시절을 이제 연극으로 미쳐서 보냈죠. 그 대학교까지는 자기의 그 연극적인 재능, 배우의 재능이 있는 줄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연극을 접하면서 그렇죠. 알게 되셨습니까? 그때 이제 보니까 나도 연기를 할 수가 있는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일단 알게 됐고 내가 나중에 대배우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뭔가 꿈을 가지기는 했는데 직업 배우가 되겠다는 거는 감히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내가 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연극 희곡 공부하는 게 또 재밌었어요.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뭐 음악 연극이 저한테 많은 그 예술적 이거를 전부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직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서 졸업을 하고서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사에 입사해서 시험 기자가 봐서 되셨고. 기자 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막상 직장을 가져보니까 이제 연극을 하고 싶어서 완전히 병이 들 정도로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1년 만에 사표 내고 또 학교 교사로 이제 독일어 선생으로 여기 가서 방학 때 연극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수업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연극 생각만 하고 있고 엉터리 도고 교사 하려니까 또 1년 만에 사표 내고 도저히 안 맞구나. 나는 그냥 연극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한 게 이제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극을 하시다가 판소리 쪽으로 또 빠지셨어요. 예, 그게 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도 참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예,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 옆에 김제라고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살아서 놀러 갔는데 내가 요새 거기에 판소리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쫄래쫄래 친구 따라서 구경을 갔는데 하얀 모시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댕기머리 소녀 한 3명을 놓고 북을 치면서 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판소리라는 거를 그때 처음 거기 충격을 받고 이런 음악이 있었는데 왜 내가 한 번도 안 들었나. 저는 그때까지도 음악이라고 하면 성악곡 중에서 저는 오페라 아리아, 이태리 벨칸토, 깐소네 좋아하고 우리 한국 가고파, 뭐 수선화 뭐 이런 거 불렀던 그리고 그것만이 노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클래식 성악의 저는 애호가였거든요. 판소리를 처음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레코드 사가지고 국악 레코드 판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죠. 김명곤 씨의 연기 인생뿐 아니라 정말 영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서편제. 예. 그 서편제 화면부터 보고서 또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줄 꺼내지고 잣대발표 깨지며 비새는 피제 잃고 화자가락질 넣었으며 해포스총을 잃고 입방부록 뿡 아라리가 난데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촌 휘나 첩첩이 쌓여서 응어리지는 것이다. 살아가는 일이 하늘 쌓는 일이고 은인들한테 화를 내는 성음은 저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야. 에? 저 당시 서편제 인기 정말 대단했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었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죠 그때가? 온 국민의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영화관이 다 집계가 되는 시기가 아니고 개봉관에서 얼마 들었느냐가 흥행 집계인데 단성사에서 예를 들면 10만 명이 들면 그저 아주 괜찮았다. 20만 명이 들면은 돈을 벌었다. 30만 명이 들면 그 해에 흥행 톱 1등을 하던 시절인데 누구도 흥행 안 하리라고 했던 판소리 이상한 그 더군다나 오정의 김명곤 알지도 못하는 신인 배우들이 한 영화가 30만이 넘었다 하니까 이제 일단 놀라기 시작하면서 이게 40만이 넘어갈 거냐. 매번 이 카운트가 언론에서 됩니다. 그 막 7, 80만 원 넘어가고 90만, 100만이 될 때쯤에는 온 나라의 관심거리 100만을 넘을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서편제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 건가? 뭐 그 당시 대통령이신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또 시사를 하기도 하니까 온 공무원들이 또 봐야 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홍보 요원이 돼가지고 이 영화 꼭 봐라 이렇게 줄을 뭐 한 몇백 미터 서가지고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김명곤 그러면 서편제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서편제 영화는 김명곤에게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광대 명창들의 혼이 또 서려 있기도 하고 임원택 감독님하고 같이 시나리오를 쓰러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어느 여관에서 한 2달을 같이 지내면서 시나리오 초고 작업서부터 하고. 시나리오도 공동 작업을 하신 거네요. 원작 소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 책임이지만 감독님도 같이 가셔서 시나리오 쓴 걸 놓고 또 토론을 하고 또 그러면 또 수정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고 그런 작업을 했고 감독님은 이제 또 그 당시 그 지역을 특히나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지를 헌팅을 하셔야 되니까 그 헌팅도 같이 다니고 뭐 촬영 사전 준비 모든 준비를 같이 이렇게 해 나갔죠. 당시에 임권택 감독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님이셨고 우리 김명곤 씨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이제 배우이셨는데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서편제 전에 감독님이 하신 영화가 개벽이라는 동학 교주 최시영을 그린 영화인데
과거의 어떤가는 가르침은 사람의 평등이며 군비와 대책이 없는 싸움을 계속한대. 무고한 도인들의 희생만 따를 뿐이요. 조정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란 허울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의를 또 비들어 도탈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고자 모인 것이오. 새벽은 역성혁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교수대 위에 헛되이 한 외로운 넋이 될 뿐이란가. 거기에 이덕화 씨가 이제 최시영 주인공 역할을 했고요. 저는 거기서 전봉준 역할로 숲속에서 동학군들을 앞에서 전봉준 장군이 칼 춤을 추면서 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찍는데 칼 노래를 이미 다른 가수한테 녹음을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틀어놓고 현장에서 틀어놓고 저는 입만 뻥긋뻥긋하고 립싱크를 립싱크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그렇게 해놓고 감독님한테 제가 조용히 혹시 저 노래 제가 직접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영화에 립싱크를 한 적이 없고 사실 저는 모든 녹음을 제 목소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그 녹음됐던 노래를 제가 한번 불렀죠.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걸로 씁시다. 잘 부르는데 그러면서 제가 판소리 배운다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전봉준이라 하옵니다. 제가 이제 연기하면서 판소리도 배우고 시나리오도 쓰고 뭐 대본도 쓰고 이랬다는 걸 알고서 이런 소재로 이청준 선생 원작 소설 소리꾼 이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 선생이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 배우를 하면 내가 할 것 같고 못 한다고 하면 내가 못 할 것 같다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편제 같은 그 판소리 영화가 네. 영화 제작자나 뭐 주위에서 이것이 과연 흥행이 되겠느냐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전혀. 어떻습니까, 반응? 그러니까 그 태흥 영화사에 이태원 사장님이 없었으면 탄생이 안 되는 작품이죠. 그때 장군의 아들 뭐 1, 2, 3편을 찍고 돈을 많이 벌었고 사장님이 미안해서 감독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한 5억 원 그냥 없는 셈 치고 드릴 테니까 예술 영화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감독님은 또 평소에 판소리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라. 네. 또 뭐 이거 할 사람이 보니까 영화 배우 중에는 김명곤이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신인으로는 오정혜가 괜찮은 가수.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그냥 5억은 버린다는 셈 치고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흥행 영화 만든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예술 영화 판소리. 그러나 우리가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정말 잘 만들어서 사계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늦여름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름에서 가을, 겨울까지 찍고 겨울에 촬영은 거의 다 끝내고 이제 후반 작업 하다가 봄에 그 이듬해 봄에 보충 촬영. 어떻습니까? 배우 김명곤 씨에게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어요? 그 장면도 아주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원형 초가집이 있는 곳을 물어물어 물색을 하니까 완도에서 배 타고 30분 가면 청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찾아가서 여관에 이제 짐을 풀고 1박을 하는데 그날 밤에 여관에서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판소리로만 영화가 너무 가니까 너무 좀 빡빡한 것 같으니까 중간에
좀 풀어지는 뭐 어떤 장면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도아리랑이 그래도 남도 정서를 담은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자고 있는 오정희 씨를 불러가지고 여관방에서 조용조용 우리가 불러드렸죠. 그랬더니 야, 너 김명곤 씨하고 임권택 감독님하고의 만남은 숙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권택 감독님을 한마디로 어떤 의미의 존재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이분을 이제 명장이라고 합니다. 네. 장인. 제가 명인명창들을 많이 만나서 보면은 이분들의 특징이 있고 이 영화에서도 이분은 일종의 명인 아닌가. 영화 감독으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아주 집념, 집요한 그런 혼, 자기 영화적 작가로서의 혼 이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명장 아닌가. 명장. 네. 저희 명불허전에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영원한 광대 김명곤 씨에게 내 마지막 꿈은 이것만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이제 많이 제가 관심 가지고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게 동편제 시나리오의 영화화 작업입니다. 시나리오는 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다듬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쯤은 이렇게 이 정도면 뭐 괜찮다는 이게 이제 제작이 되고 그러려면 또 이제 전문 투자자와 제작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이 된다면 직접 감독을 해서 서편제와 양날개로 약간은 서로 다르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한번 남겨놓고 싶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혹시 접할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뭐 네. 1, 2년 안으로 된다면 너무 좋고요. 네네. 여전히 저는 이제 꿈을 꾸니까 언젠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침 지금 이 관심이 있는 또 이제 젊은 뭐 제작자하고도 얘기가 오고 가기도 하고 이 동편제는 서편제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판소리 전성기 때의 어떤 아주 전설적인 명창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